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 급조된 고미스쿨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미국 주식 투자하기입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왜 미국 주식이냐? 한동안 손을 좀 놓고 있었더니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뉴얼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초보에 대한 컨텐츠들이 2020년 정도에 막 쏟아졌었어요. 저도 그때 많이 만들었거든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오면서 그렇게 초보적인 영상들을 안 만들다 보니까 잊고 있던 게 참 많고, 오랜만에 들으면 저랬었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고, 그 사이에 바뀐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몰랐던 것들도 중간중간에 껴 있겠죠. 근데 지금 투자해도 돼요? 언제든지 해도 되죠. 아 진짜로? 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너무 높아서? 항상 미국은 높잖아요. 미국은 우리가 항상 볼 때 항상 최고점 아니었나요? 잠깐 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주면 또 최고점이잖아요. 근데 당장 슉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도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섣불리 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만 있는 거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해낸 컨셉인데요,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컨셉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투자자들의 종류를 좀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 유형 중에 콜렉터가 있어요. 그리고 인베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갬블러가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시켜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취향일까요? 갬블러? 갬블러? 갬블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사야죠. GME 맞나요? 게임스탑, 모든 밈 주식들 다 해당이 되겠죠. 밈 스탁들 계속 나왔잖아요. 한동안 종류별로 나왔어요. 그런 걸 좋아한다면 갬블러가 될 수 있겠죠. 설명을 대충 드려보면, 콜렉터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그냥 끊임없이 살 뿐이야. 왜냐하면 그 시장이 보여준 장기적인 수익률이 항상 우상향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 배당 투자자들, 배당주를 콜렉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런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 인베스터는 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건 싼 걸 사요. 그리고 비싸지면 팔죠. 그러니 단순한 콜렉팅을 하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는 존경하는 그런 많은 가치 투자자들은 인베스터죠.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S&P를 계속 모은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공부를 통해서 정복하는 인베스터들이 있죠. 그 다음에 트레이더들은 짧게 매매한다 트레이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트레이더들은 무슨 개념이냐면,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용하는 그 투자가 아니고 그 외의 모든 방법을 이용하는 게 트레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정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이 막 있어요. 이거를 막 사놔요. 그리고 그 테마가 다가오면 막 움직여요. 파는 거죠. 그럼 모든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클 투자자는요? 사이클 투자자, 인베스터도 있고 트레이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이클 투자자 해볼게요.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인 것 같아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자가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 돌 때 제일 바닥에 갔을 때 하이닉스 거의 맛이 갔었잖아요. 그때 PBR 0.85 찍을 때 그때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산 걸까요? 싸다. 왜냐? 하이닉스가 보여준 게 과거가 0.85에서 한 1.6 정도였으니까 0.85에 도달했다면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가치가 많이 낮아졌더라도 가격이 훨씬 낮아져 있으니 살만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샀겠죠. 트레이더들도 그런 생각으로 샀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계좌들을 보고 제보도 받고 구독자들도 만나고 수강생분들도 만날 때 본인의 계좌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아주 높은 확률로 미국 주식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콜렉터입니다. 콜렉터로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 잘 안 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주식이 그렇게 끊임없이 탄탄하게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여기를 보면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년 차트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상향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진짜 많은 주식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때 최고 신기록을 세웠었죠.
최고 상승, 오랫동안 상승 이런 걸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예요?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21년 후반기에 금리가 올린다고 얘기만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6,000 가던 게 만까지 떨어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주식의 주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2022년 말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갑자기 회복이 되더니 다시 저렇게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려면 콜렉터가 되어야만 해요. 인베스터로서 접근하기는 되게 어렵고 콜렉터이기 때문에 저렇게 진짜 장기적인 우상향의 그림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를 산다. 자, 코덱스 200을 만약에 사요.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걸 해야만 진짜 지수라는 친구가 지금 2,000대에 있는 게 3,000, 4,000, 5,000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를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인베스터의 관점에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했다면 미국 주식은 그렇게 깊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콜렉터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이 너무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먼 미래 노후를 위해서 정말 무지성으로 끊임없이 모아가겠어, 끊임없이 기업을 사든 시장을 사든 모아가겠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돼요. 설득돼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이후에 2021년도 될 때까지 미국 콘텐츠를 많이 찍었을 때 그걸 보시고 어쨌든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2021년 하락 어떻게 견뎌셨을까? 그 후로 1년 동안 어떻게 견뎠고 다시 그 후에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다 기다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콜렉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느낌적으로 나는 콜렉터의 기질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한다면 형태가 달라질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해라고 하면 아마 경매 시장을 갈 겁니다. 그리고 한정된 돈으로 공부를 통해 좋은 물건을 골라서 차익을 난 다음에 매도를 하고 다시 더 커진 현금 가지고 두세 건의 건물을 점점 해가면서 늘리는 투자를 하겠죠. 그게 가치 투자자, 인베스터들이 하는 부동산 투자라면 아마 콜렉터들은 오르든 말든 많이 내리든 말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아이고 비싸지만 어쩔 수 없지 매수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아이고 싸니까 좋네 하지만 어차피 내가 돈을 모아서 완성되는 시간은 이때야 돈 모으면 하나 더 사고 그걸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들이었겠죠. 저는 이 성향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주식이 무조건 좋냐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누군가가 미국 주식 좋나요? 미국 주식요? 누구한테는 좋죠. 딱 얘기를 나눠보고 이 사람의 취향을 보고 이 사람이 물건 하나 살 때도 막 가성비를 따지고 100g당 가격이 얼마고 막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라면 아마 미국 주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많은 공부 쏟기 싫고 정말 시장의 그 긴 장기 시계열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국 주식이 정말 잘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저는 연금 계좌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연금 계좌에서 사려면 K 미국 주식을 사야 되죠. K ETF를 사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세금도 안 내잖아요. 미국 주식은 전부 세금을 다 내는데 그걸 수십 년까지 안 내고 밀어주고 심지어 ETF로 살 때는 환입치까지 할 수 있죠. 그 모든 게 적립식으로 끊임없이 20-30년 간다면 미국 주식 빼고는 아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ISA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더라도 연금 계좌에는 미국 주식 차곡차곡 끝없이 무지성으로 모은 투자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은데? 응, 그러니까 어. 설득됐어. 깨님 그걸 지금 깨달으면 어떡해요? 페이지에서 설득했어 이미. 결론으로 가면 될 거예요. 연금 좀 할만하겠는데요? 그렇지, 이점이 많네. 깨님이 연금을 안 하니까 연금 어차피 할 거면 미국 주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네. 괜찮은데? 그래 다음에 또 영상 찍으면 설득해 줄게요. 자, 공부를 해봅시다. 미국 주식 시장의 종류, 시장이랑 지수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너무 구분을 안 해. 시장이랑 지수는 달라요. 먼저 시장부터 볼게요. 시장은 뭐냐면 여기 가락시장, 노량진 시장,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을 떠올리면 돼요. 미국에는 크게 세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NYSE라고 줄임말을 쓰는 거예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앞 글자를 따가지고 NYSE.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고요. 얘는 별명이 빅보드입니다. 빅보드. 여기에 전 세계 시가총액의 4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곳이고요. 여기에는 약 한 2,800여 개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의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수는 우리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죠. 우리도 2,000개 넘으니까요. 종목 수가 요 정도 있고요.
당연히 뉴욕 증권거래소는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크고 대기업들이 들어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기술주. 네, 이게 100년 늦게 생겼습니다. 여기보다 100년 늦게. 언제 생겼는데요, 뉴욕이? 1800년대, 1900년대 이렇게 기억해요. 태어날 때는 이게 벤처기업, 기술기업, 바이오기업 이런 게 당시에는요 완전히 가루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돈도 못 버는 그런 회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조금 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이 어렵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훨씬 낮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에는 벤처 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이름이요, 이런 거 외워둬요. 나중에 아는 척 좀 해야죠. 아는 척용이에요? 네, 아무 때나 쓸모 없어요. 자, 따라해봐요. 나스닥. 나스닥. 영어 시간 같아. 그러게 너무 한국 발음인데. 나스닥. 아, 나스닥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첫 번째 나스닥인데 다 따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해. 아무렇지 않게 따라하고 있어. 자, 나스닥의 뜻을 내셔널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시큐리티스 시큐리티스. 딜러. 딜러. 딜러스. S는 뺐습니다, 입을. 어려울까봐. 오토메이티드 오토메이티드. 커테이션. 쿼테이션. 자, 뜻만 들으면 전혀 모르겠죠.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아,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라는 느낌이고, 자, 시큐리티는 증권이에요. 증권 딜러들의 모여있는 공간 같은 건데,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이라는 것은 자동화된 주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출발할 때부터 뭐냐면 여기서 편하게 들어오고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자동화된 시장을 만든 거예요. 정말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 디지털 시장이에요, 디지털 시장. 나스닥은 가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갈 때 제가 꼭 NYSE 가서 사진 찍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스닥 가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나스닥 돼 있는 곳은 여기 있는 전산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겠죠. 이게 나스닥입니다. 자,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벤치마크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어요. 뭘까요? 코스닥 아닌가? 맞아요. 근데 왜 물어봐요? 의심한 거, 왜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코스닥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저걸 가지고 가서 똑같이 벤치마크 했어요. 뭘까요? 자스닥? 자스닥! 맞아요. 아, 맞아요? 오. 우리한테는 좀 인식이 낮지만 일본에는 자스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죠. 자, 세 번째는 아멕스 시장이 있는데요. 자, 이 아멕스 시장에서는요 조금 더 훨씬 허들이 낮고 종목이 한 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작은 시장이에요. 자, 이런 미국의 시장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으면 저기서 뭘 만들어내야 되죠? 지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이 있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지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코스피는 지수예요. 한국거래소에 가면, 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자료 화면 띄워줘요. 한국거래소에 가면 코스피 시장이 없어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시장의 이름이고요. 거기 들어있는 것 중에 뽑아내서 만든 지수 이름이 코스피 시장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시장과 지수를 동일시 하다 보니 외국인들도 우리를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그걸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어요. 지금 맞다고 그냥 답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해둬요.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지수를 쏙쏙 뽑아내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뽑아내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쉬워요. 여기서 그냥 하나씩 올라가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시장이 너무 크고 거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수를 뽑아낼 때 되게 크로스를 많이 시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S&P 500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신평사예요. 신용평가사. 이게 출발이었죠. 아무튼 지금은 얘네들이 지수를 만드는 그 회사가 따로 떼어져 있고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 귀족인가 거기 들어갔어요. 잘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S&P 500이 자체적인 회사에서 500개의 기업을 뽑아내는데 저거는 시장 무관하게 뽑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1등부터 500개를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표성이 가장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코스닥이랑 되게 비슷하죠. 지수랑 시장 이름이랑 똑같아요. 나스닥 지수라는 건 아까 거기 있는 4,000개의 기업들을 다 가지고 한꺼번에 뽑아요. 나스닥 컴포짓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4,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다 가지고 나스닥 지수라는 걸 만들어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16,000을 앞두고 있는 정도. 그리고 S&P는 얼마 정도 되죠? 5116. 5116. 자, 그 정도로 수치가 정말 크죠. 이 모든 종목을 지수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수니까 저 수치만 보고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실제로 추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빡세죠. 4,000개를 어떻게 담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나스닥 ETF를 만든다. 선물 지수가 아니고 현물로 만든다. 그렇게 해야지 IRP 사지잖아요. 현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다 사야 되잖아요. 4,000개를. 그래서 주로 뭐 쓰죠, 우리는? 나스닥 100이라는 걸 씁니다. S&P 500은 할만하잖아요. 노가다라도 할만해요. 그리고 S&P 500은 진짜 이거 대기업 500개 다 들어있어요. 정말 큰 대기업들이고 그 시장이 거의 전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 거의 지구 최강 1등부터 500개 같은 느낌이라면 저기는 짜글짜글한 회사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위에 있는 100개만 뽑으면 어차피 밑에 있는 거 다 대표성이 떼어요. 상위에 있는 100개가 대부분의 시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주로 10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우존스 지수 지금 얼마죠? 38,386. 38,386. 자, 와, 여기도 엄청나요? 엄청 큰 수치죠. 38,000. 수치가 무슨 의미를 하는 건데요? 수치는 그만큼 오래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수치를 한번 초기화를 해줬었어요. 초기화 작업 같은 게 중간에 한번 있었단 말이에요. 다우존스는 그런 거 없이 쭉 왔는데 생각해보면 다우존스가 의미하는 것은요, 다우존스 지수, 다우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치는 되게 크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대기업 30개만 담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2018년도에 GE라는 회사가 퇴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거예요. 32가 안 돼서? 네. 자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얘네들은 특히 명예전당 같은 개념의 30개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위가 퇴출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냐면 2018년에 지위가 빠져나왔던 것이 애초에 다우존스가 탄생할 때 있었던 30개가 다 빠져나가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게 미국의 저력이고 파워고 힘입니다. 저는 이 얘기 설명 들을 때마다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깻잎 물었잖아요. 지수가 저렇게 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안에는 바뀌는 거예요. 겉은 계속 가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회사를 움직이는 특정한 한두 명의 엔지니어 또는 CEO, 창업자 이런 사람의 힘이 너무나 세다면 회사는 영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부자 3대 안 간다는 그런 말까지 있죠? 여기는 그런 말이 없겠죠? 왜냐? 회사라는 것이 계속 가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심지어 회사들이 담겨있는 지수도 계속 갈 수 있는 진짜 순수한 자본주의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저는 진짜 와, 대단하다. 다 바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위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지만 최상위는 잘 안 바뀌죠. 글로벌 경쟁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되게 소수가 되었죠. 아무튼 계속 바뀌어준다는 혁신의 증거가 여기 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는 이름이 러셀 2000 이걸 가장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는 2000, 3000, 4000 뭐 다양하게 있는데 1000도 있어요. 러셀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회사가 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러셀 1000은 S&P 500에 너무 밀리고 러셀 4000 이렇게 만드니까 나스닥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면 줄을 쭉 세운 다음에 1001등부터 3000등까지 담아봤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 쟤네가 안 담고 있는 걸 담겠다? 그쵸. 이렇게 지수를 만들었더니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성이 생긴 거죠. 왜냐? 위로는 S&P 500이 커버치고 밑에는 나스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게 미국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경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수로서 역할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도 이런 쟁쟁한 지수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언급이 될 만한 중소형 지수에는 러셀 2000이 들어있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올라가고 있는 게 저 상위 기업이나 나스닥 상위 기업들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쟤네들은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인기가 많아요? 그 자체가 인기가 많은 거죠. 대표성을 보여준다는 거. 항상 뭐든 우리가 평균을 내면 항상 우리는 부자처럼 느껴져. 우리 노후 자산 아까 보니까 상위 10%가 부의 절반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평균 내면 우리나라 한 가구당 5억씩 가지고 있는 걸 나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5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평균이 그렇게 함정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최상위와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차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지수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방금 깻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의 시총이 너무 커지고 있고 지금도 더 커지고 있어서 나머지를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죠. 다른 지수 자잘한 것들은 안 오르는데 위에만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들만 사기도 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 우리 기준에서는 대기업들이에요. 그런 중소기업들이 산업의 실상을 가장 잘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지수가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금지수는 안전자산의 지표로서 본다면 은지수는 산업적인 면에서 그 수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저거 다 묶은 지수는 없어요? 다음 지수 있죠. 월드 인덱스. 말고 미국만. 미국 있죠. 아메리칸 지수 있죠. 지수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인기가 없을 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아메리카 지수 제가 모르겠지만 찾으면 바로 나오겠죠. 미국만 담아놓은, 미국 전체를 담아놓은 ETF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사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생각보다 미국에 있는 상위 500개를 사고 싶어 하지 밑에 있는 좋지 않은 기업 수천 개를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쉽게 투자를 하되 좋은 기업들만 담고 싶은 게 그들의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코스피 200 하면 대한민국을 담는 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죠. 미국은 한 500개 정도를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 놀랍다. 막 질문이 나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 거래소의 탑10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뉴욕이니까 제일 크죠? 여기 있는 탑10을 보잖아요? 오? 내가 아는 그 기업들 어디 갔어? 생각보다 나스닥에 있는 상위 기업들이 커져가지고요, 뉴욕 증권에 있는 상위까지는 씹어 먹은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에 고등학교 중에 엄청 명문이 있어요. 엄청 공부 잘하는 명문이 있어도 거기 말고 바로 다른 고등학교 이런 데서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더 잘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전국 나열해보면 이 고등학교는 애들은 다 잘하지만 최상위 1, 2, 3, 4, 5 이런 애들은 진짜 완전히 다른 데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뉴욕 증권거래소 넘버1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또 바뀌었냐? 와. 2위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이게 뭘 뜻해요? 지금 세상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세상은 투자 잘하는 금융의 힘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 일이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3위 DSMC, 대만 기업이 여기 와서 상장돼 있습니다. 자, NYSE,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기업 여기 있나요? 쿠팡은 어디예요? 쿠팡 여기 있잖아요. 쿠팡. 네 번째 JP 모건 체이스. 미국 가면 그냥 깔렸어요. 5위 비자, 말도 안 돼. 6위 노보노디스크네? 여기까지 왔어요? 와. 자, 이게 나타낸 게 뭐죠? 그만큼 지금 현대사회는 비만이 심각하다, 엄청난 질병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제가 지금 적어놓고 보면서도 놀랍네요. 저도 미국 주식을 저희가 지점에서 창구에서 처음 상담을 시작했던 게 2017년이에요 16년도에는 사실상 찾는 사람이 없었고 17년에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순위랑 완전히 다른데? 그땐 뭐였는데요? 그때요? 되게 전통적인 굴뚝산업 같은 느낌이 가득했던 걸로 기억해요. 월마트 이런 거 있었죠? 엑슨모빌 이런 거? 그렇죠. 엑슨모빌 여기 있네. 엑슨모빌은 엄청 오랫동안 1등이었어요.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카드 회사는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둘 다 저기 있죠? 그렇죠. 카드 회사는 원래 비즈니스가 진짜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비즈니스죠. 진짜 좋은, 짱짱하죠. 마스터카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유명하죠. 자, 시총 우리 기준으로는 1200조 900조, 990조, 그래도 1000조 넘는 게 하나 있네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겠죠? 뭘 보면 되냐면 삼성전자가 몇 조죠? 400조? 400조 정도 될 겁니다. 우선주 좀 합하면 조금 더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다 합한 거, 코스피 전체를 다 합한 게 2000조 원 정도 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혼자 1200조인 거예요. 버핏 한 배가 거의 나라 하나를 주무르는 정도의 느낌처럼 그만큼 거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 한 배처럼 내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네. 나스닥 궁금해. 나스닥 궁금하죠? 짠! 다음은 기대하시던 나스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스닥 읽어볼까요? 뭐죠?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시큐리티스,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코테이션. 참고로 딜러 앞에 오브가 또 들어가긴 해요. 자, 나스닥 시가총액 10위까지 한번 볼게요. 자,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 아니었어요? 바뀐 지 됐잖아요. 애플이었죠. 차이 많이 나네? 오, 진짜요?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600조? 삼성전자 하나만큼 차이 나는데요? 마소가 지금 AI 시대 챗 GPT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마소는 올라가고 애플은 빠져서. 그렇게 하더라도 순위는 안 바뀐다 이거네요. 둘만 순위가 바뀐 거죠. 저도 옛날에 이거 바뀐 적이 몇 번 있었어 가지고 최근에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마소가 1위로 올라와 있군요. 마소는 시가총액이 와 이거 4200조. 우와. 우리 평소 때 마소 많이 크지라고 얘기만 하지 수치 보니까 좀 다르죠. 아까 뭐랬어요? 3400조.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다 합한 거 2000조, 버크셔 해서웨이가 1200조, 근데 마소는 4200조. 이 수치 한번 느낌 오죠 이제. 애플은 오랫동안 1등이었는데 3600조. 와. 자, 3등은 해상처럼 등장했는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2900조, 거의 3000조 원에 달하네요. 애플을 위협하는데? 그러네. 그만큼 지금의 AI라는 변화가 되게 세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많이 약했잖아요. 약했던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AI가 약해서. 자, 참고로 애플이 그 다음부터 나올 모델들에다가 다른 회사들이 만든 AI를 탑재할 예정이에요.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해왔잖아요. 근데 AI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우리의 기대를 충족해주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AI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순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죠. 노키아가 없어진 거, 블랙베리도 갑자기 없어진 거,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게 잘 나가던 것들이 없어진 게 되게 많잖아요. 큰 산업의 변화 속에 적응을 못하면 없어지기 마련인데요. 지금 스마트폰 말고 이제 우리가 IT 업계에서는 AI가 그만큼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는 알파벳입니다. 자, 구글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갑자기 잘 올라온 이유는 AI 경쟁에 발을 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당근이 장난 아닌 거죠. 모든 거는 지금 AI로 통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알파벳 A는 의결권이 한 주당 하나 있는 거고요. 알파벳 C는 의결권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 때는 C를 많이 사죠. 그러면 왜 A, B, C 중에 A, C만 있느냐? B는 비상장이에요. B는 의결권이 10배 많은 주식인데 그거는 비상장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의결권을 보호를 시켜놓은 그런 구조적인 장치들입니다. 보기 참 좋은 예죠. 이게 미국이라서 가능한 건데 알파벳이 구글이잖아요. 근데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밑에 구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달려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원래 구글도 상장돼 있었어요. 지주회사 하나를 남기고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벳 ABC로 나누고 B만 쏙 비상장을 시켜놓은 정말 잘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떼내가지고 분할 상장 이런 걸로 되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 모습을 거꾸로 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이 5위입니다. 아마존 요새 별거 없었던 것 같으면서도 5위를 지키고 있고요. 6위가 메타입니다. 기억나나요? 2021년도 하반기 때 미국 주식 빠질 때 메타가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더니 메타버스 허상이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죠. 근데 다시 다 올라가 있죠. 이 가능한 이유는 자, 페이스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 되게 이제 힘을 잘 못 쓰니까 인수를 해가지고 인스타로 또 한동안 쫙 잘 갔어요. 그러다가 전통적인 SNS는 이제 슬슬 끝인가? 그러니까 오큘러스를 사가지고 VR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가상현실 쪽에 힘을 실어요. 근데 그것마저 힘을 잘 못 쓰니까 메타버스 시장에 제대로 도전장을 내밀고 들어갑니다.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코로나 때 붐을 탔지만 그게 끝나고 나니까 꺼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 거는 뭐 때문이죠? 또 AI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메타는 더 이상 페이스북이 아니에요. AI 중심의 회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등에 업은 오픈 AI라는 곳에서 모든 걸 챗 GPT로 바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회사들이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강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가 제대로 지금 여기 뛰어들었습니다. 거의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AI 툴들을요, 훨씬 낮은 가격에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강합니다. 안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AI 경쟁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친구가 메타입니다. 거의 엔비디아 거 다 사가고 있어요. 7위는 브로드컴, 8위는 테슬라. 테슬라 많이 내려왔네요. 700조면은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1000조 넘었었죠. 거의 상위권에 있었는데 많이 늘었네요. 자, ASML. 와, 대단하다.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요.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0위. 얘 왜 나스닥에 있지? 코스트코. 뭔가 월마트처럼 NYSE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코스트코 400조 쭉 가다가 1000조 원 넘는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6개가 1000조 원 넘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랬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 미국 영상을 찍던 그거 한번 봐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스케일이 몇 배가 커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나고 나면 기억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많은 곳에서는 붐처럼 일어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붐이 다 꺼졌잖아요. 근데 결국에 돈 버는 게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모여있죠. 그리고 실제로 AI라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진보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AI 써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만들면서 영상이 지금 오늘 이 영상도 아마 30분이 넘을 거예요. 그 영상들의 자막을 달 때는 30분 넘는 거 담으려고 하면 진짜 한 3, 4시간 걸리죠. 작정하고 하면 뭐 한두 시간 만에 하긴 하겠죠. 근데 녹초돼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의 일을 저희가 얼마 전에 위스퍼라는 챗 GPT가 자막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써봤는데 너무 정확해요. 유료예요? 유료인데 아직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계속 나와준다는 게 머지않아 자막은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자막 대신 달아주는 그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진짜 막 구독료 막 10만 원 또 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낼 겁니다.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다가 코파일럿이라는 걸 심어가지고 이제 강제로 우리한테 팔기 시작합니다. 윈도우 쓸 때 윈도우 11 업데이트하고 나면 코파일럿이라고 생겨요. 그게 AI 서비스인데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나오면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 챗GPT 쓰면서 뭔가 묻기 너무 어렵죠?
묻기 어렵고 잘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결과 나온 거를 어떻게 쓰지? 재가공이라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가지고 있죠? 엑셀, 파워포인트, PPT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만들어줘요. 미쳤어요. 예를 들어서 박고미 TV의 구독자의 상승 추이를 엑셀 차트에 선 그래프로 만들어줘요. 정확한 데이터 표기와 함께. 그거 나오면 진짜 많은 게 바뀔 겁니다. 그것조차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시총 1위에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애플이 갑자기 시리가 실물로 등장해가지고 시리 600만 원에 팝니다 이러면 우리 사야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애플 주가 다 오를 거예요. 지금 시리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보여준 그냥 비서 정도, 그 모바일 비서 정도인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AI들에 애플이 붙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미쳐 날뛸 겁니다. 지갑을 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럼 지금 저평가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도 여전히 2위긴 한데 아니 그래도 저평가라고 아니, 하기엔. 그래도 1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어. 애플이 하면 항상 달랐고, 잘 생각해봐요. 애플은 원래 맨 처음에 안 해요. 한참 늦게 해요. 모든 걸 한참 늦게 해요. 애플이 추구하는 건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그리고 절대 공유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최적화잖아요. 애플이 안 하는 게 아니겠죠? 저는 애플이 언젠가 뭔가를 달고 AI를 나온다? 장난 아닐 겁니다. 다우존스 탑10을 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기업들 탑10에는 무엇들이 들어있을까? 자, 1위 마소, 2위 애플, 3위 아마존. 뭐 다 들어있던 거네? 자, 여기 나스닥 친구들, 그 다음에 4위 비자, 이거는 뉴욕 거래소, 그 다음에 JP 모건 뉴욕, 월마트 뉴욕이겠죠? 유나이티드 뉴욕, P&G는 뉴욕이겠죠? 존슨앤존슨 뉴욕, 홈디포 뉴욕이겠죠? 자, 여기 나스닥 삼형제가 3개만 있는데 메뉴에 있네요. 자, 이게 이렇게 조합이 돼서 구성을 해주는 게 바로 다우존스 탑10입니다. 명예의 전당.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대표성을 띈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마존은 요즘 참 뭐가 없어 보이더니. 아마존 혼자 주가가 너무 좋네요. 보통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그런 함정이 많이 빠져요. 아마존이 돈을 잘 벌어도 전통적인 걸로 많이 벌고 있으면 별로 신기하지가 않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미디어상에서는. 저도 보니까 놀랍네요. 러셀 지수 탑10을 뽑아봤습니다. 2,000개 중에 과연 탑10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게 있을까? 보자고요.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 이거 최근에 엄청 난리 났던 건데. 1위에 있네. 자, 2위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이거 비트코인 모으는 회사잖아요. 비트코인만 모으는 회사. 본업이랑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 오르는 회사. 2위예요? 이야, 희한하네. 카바나는 그 중고차 아니에요? 중고차 비대면으로 파는 거.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 대박 났잖아요. 여기 있네, 3위. 헬스픽 프로퍼티, 컴포트 시스템, 엘프 뷰티. 이런 기업들이 러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기업들만 바라볼 때는 잘 보기 힘들지만 뭔가 밈을 타거나 그럴 때는 등장을 하는 것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의 특징적인 거는 티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애플은 AAPL, 테슬라는 TSLA,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 이런 식으로 영어 4자리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쓰나요? 숫자 005930. 이게 뭐였더라? 왜 기억하는 거지? 뭐예요? 한번 봐줄래요? 삼성전자. 다행이네. 왜 다행이야? 뭐, 이상한 걸까? 잡스러운 주식 나올까봐. 3자리였군요. PB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게 너무 웃겨. 숫자는 기억하는 게 웃겨.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숫자를 굳이 안 쳐도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제가 PB 일할 때 왜 005930을 외우게 된 걸까요? 삼성 치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우리가 주문을 낼 때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잘못 주문 넣는 거고, 그거는 물어줘야 돼요. 제 월급으로. 두 번째는 느리게 주문을 넣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종목창에 대고 컴퓨터로 삼성전자 10줄 살게요. 삼성 쳤는데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내리다가 누르잖아요. 그럼 삼성 화재가 나와. 에이, 다시 삼성 누르고 딱 눌렀더니 삼성 막 SDS가 나와.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 000, 100. 유한양행. 네, 그런 식으로 자주 보는 것들은 외우고 있는 거죠. 넣을게요. 자, 우리나라는 숫자 6자리 쓰고요. 일본은 뭐 쓰죠? 4자리. 숫자 4자리 씁니다. 2621 얼마 전에 했었죠. 자, 미국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 회사를 떠올릴 수 있게 알파벳 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되게 잘 짓는 게 이런 것도 있죠. 뭐겠어요? 로봇 ETF. ETF 티커로. 네, 뭐게요? 좀 약간 욕 같은데. 미안해. 머릿속에 나쁜 것만 들어서. 사이버 보안 ETF. 사이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결론적으로는요.
너무 좋아졌고 너무 쉬워졌고 너무 편해져가지고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졌어요. 공부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졌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서 옛날 거 봤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거는 거의 뭐 사장시켜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좋아하니까 증권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국 주식은요, 프리마켓이라는 게 있고 정규장이라는 게 있고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있고 주간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있어요. 우리도 정규장 앞에 시간 외에 거래들 하잖아요. 앞뒤로 다 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시장, 시간의 종가 시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거의 안 해봤죠. 맨날 들어도 까먹죠. 안 하니까. 미국 시장은 자기네들 시간 말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편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가 프리마켓입니다. 그 뜻은 11시 30분이 되면 드디어 미국장이 열리는 거예요.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딱 우리랑 반대죠. 그리고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장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출근하고 회의 끝나고 앉아서 메일 확인하고 났을 정도의 시간인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는요, 잘 보면 프리마켓 열리기 30분 전, 애프터마켓 끝난 지도 한 3시간 뒤, 그러니까 중간에 요만큼이 주간거래 시장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 보면 안 되는 시간 굳이 찾으면 얼마 없잖아요. 오전 7시부터 10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때는요, 시간의 구애를 거의 안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정규장 때 거래가 되게 많이 돼요. 거기서 미국 사람들은 낮을 테니까, 밤에 굳이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간 거래로 가거나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생각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안 많아가지고 괴리가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비싸져요? 확 싸게 사거나 확 비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괴리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썸머타임이라는 건데요. 썸머타임은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썸머타임입니다. 지금이네? 지금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요, 약간 봄부터 가을까지 전부 다인 느낌이에요. 찬바람 불 때까지 거의 계속 썸머타임입니다. 오히려 썸머타임은 아닌 게 더 짧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요, 항상 썸머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썸머타임이 있을 때는요, 모든 시간이 1시간씩 당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썸머타임 때에는, 여름밤에는 미국 주식 주문을 낼 때 10시 반까지만 기다리면 됐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사시겠지만. 요거는 뒤늦게 생겼습니다. 이거 저 있을 때 없었어요. 미국은요, 시장이 너무나 커가지고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그 거래소가 닫혀있는 시간 동안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어주기 위한 대체 거래소라는 게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거래소와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계약을 맺거나 하게 되면 그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아예 미국 정규장이 닫혀있는 시간에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간거래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주간거래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을 밤에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 기준에서는. 주간 거래는 따로 메뉴가 막 있다기보다는요, 앱 들어가면 막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지금 움직이고 있지? 보면 주간 거래 시간 중 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쉽게 사고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 차이가 없습니다. 주간 거래를 이용한다고 해서 더 받거나 이런 게 사실상 없다 보니까 대신 많이만 해달라, 이런 개념으로 서비스를 해주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그냥 편하게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NH랑 KB증권 등에서는요,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금만 하면 24시간 되니까 빈 부분 조금만 주문 도와만 주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인이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뭔가요? 24시간. 24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 미국 주식도 맘먹으면 다 사집니다. 근데 정규장이 24시간이면 달라지긴 하겠죠. 요거는 팁처럼 한번 읊어보고 넘어갈까요? 우리나라 주식의 거래 시간 까먹었을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장 시작 동시 효과 8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래가 시작된다? 우리가 주식 잘 볼 때 9시 되면 정규장이 시작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들 떠서 시작하거나 하락해 시작하거나 막 갭상승, 막 점상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가격 끝난 걸로 딱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시작 가격이 결정되는 게 장전 동시효과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문을 넣지 않지만 수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문을 넣고 그 주문으로 인해서 이 주식은 이 정도로 올라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시작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럼 2번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2번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아니요. 점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생각해봐요. 점상이라는 것은 시작하고 움직이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장전 동시효과 때 사람들이 이미 야 이것만 사, 이미 상한가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시작했어요. 그게 플러스 30% 시작한 거잖아요. 그대로 장이 끝났다는 건 더 못 올랐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일 기준으로 30%인 거죠. 점상은 왜 나오는 건데요?
저 때 이미 상한가를 가서 맞아요. 깨님 질문 중에 그거예요. 보통 상한가를 갔으면 30%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30% 올랐으면 주가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대기가 나와야 되는데 점상이 나왔다는 건 동시호가 때 이미 상한가. 장전 동시호가는 그날의 시작가를 결정하는데 시작 가격이 상한가인 거죠. 엄청난 주식인 거고 전날 장 끝나고 좋은 게 발표된 경우에 점상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점상 나오는 거 몇 개씩 있어요 보면. 재밌습니다. 내가 사면 풀려요. 따라 사지 마요. 점상도 불립니다. 갑자기 밑으로 파란색 그리면서 내려와요. 물기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정규 시간은 9시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일할 때는 3시까지였는데 늘어났어요. 30분. 그리고 저보다 더 과거에는 점심시간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9시부터 3시 반까지로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밥 먹는 게 되게 부실합니다. 멀리 못 가니까요. 가까운 데만 가고 가까운 데도 웨이팅 있는데 잘 못 가고 그래서 맨날 김밥 시켜 먹거나 샌드위치 시켜 먹거나 엄청 많이 시켜 먹어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PB분들 좀 측은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불쌍하게 봐주세요. 되게 막 말라있는 사람 많잖아요. 점심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장 마감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자, 장 마감 우리 3시 반에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 10분 동안에는 동시호가로 또 들어가잖아요. 동시호가라는 것은 시장 가격의 급변을 막기 위해서 돈을 넣는 순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가격만 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개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때 주문을 우리가 넣게 되면 바로 체결이 안 되잖아요. 10분 동안 체결이 안 돼요. 주문은 들어가요. 저 기간 동안에는. 주문 들어가고 10분 뒤에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10분 뒤에 뿅 하면서 됐네? 안 됐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게 끝나고 나면 시간의 단일가가 나옵니다. 단일가는 말 그대로 장 끝나고 30분 뒤에 열리는데요. 자, 이게 3시 반에 끝나고 나서 10분은 쉬고 나서요.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당일 종가, 그날 끝난 가격으로는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가격이 안 변하니까. 근데 누군가 느꼈어요. 장 끝났어. 나 이거 꼭 사고 싶은데 야, 오늘 끝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그 시간에 종가 화면이 있는데요. 거기는 주문을 낼 때 그 종가로만 내고 사고 팔 수 있어요.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풀리게 되면 시간 외에 단일가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10분 단위로 체결이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일 그날 끝난 가격보다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리지도 못하게 그날 끝난 가격 한 요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10분마다 체결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내잖아요. 10분 기다려야 돼요. 정말 답답해요, 저 시간. 10분 뒤에 짠 하면 안 됐네? 그럼 주문 또 내요. 짠 하면서 이거를 10분마다 계속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시간 동안 뭔가 사야 되는 사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를 거래해라 이렇게 열어놓은 거죠. 그럼 저게 종가예요? 아니요. 그냥 거래만 시켜준다? 네, 종가가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3시 반에 장이 끝났어요. 근데 어떤 기업에서 엄청난 수주 실적 공시를 넘어서 했어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상한가로 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10%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다음날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동시호가 때 상한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딩방 업자들이 뭘 이용하겠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그거 보고 그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거 갑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면서 다 뿌리는데 다음날 시작할 때 상한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심지어 동시호가 때 상한가 가 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 정규장 때 떠서 시작하면 얘네들 용하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완전한 꼼수예요 그거. 이걸 보면 좀 어이없죠. 이걸 보면 우리는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잘 안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가격 제한 폭, 상한가, 하한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백 프로도 오르고 하루에 수십 프로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 화면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오늘 급등주 이런 거 누르면 엄청나요. 거기는 엄청납니다. 그 다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도할 때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걸 냅니다. 유관기관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내는 돈들이 되게 낮아요. 0.0036, 0.0039 이런 정도의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걸 내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증권사들이 무료 수수료라는 걸 막 했어요. 그거는 내야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무료가 아니잖아요. 0.003을 내잖아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왜 무료냐고. 무료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무료 수수료라는 말이 없었어요. 초반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평생 우대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상 증권사가 얻는 수수료를 없앤 거예요. 근데 저 사이에서 오해를 풀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 평생 우대 또는 평생 할인해놓고 0.00 유관기관세 비용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비용을 냅니다. SECP 그리고 ECNP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작습니다. 매도할 때만 내는 것도 다 비슷해요 우리랑. 근데 너무 작으니까 저는 사실상 이게 있다고 얘기하는
해야 되나? 돈이 사실 얼만큼 커져야지 저것도 뭐 껌 하나 사 먹을 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작은 돈들이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증거금이라는 건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증거금은 100%로 해야 됩니다. 증거금이라는 건 신용을 쓰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쓸 때 얼만큼 쓸 수 있을지 레버리지율을 나타낸 거기도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불법적인 곳에서는 레버리지를 제공하려고 많이 할걸요?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결제일은요 T+3일입니다. 휴장일 이럴 때는 건너뛰게 되고요. T+3일이면 월요일날 주식을 사면 언제 들어오는 거죠? 목요일? 목요일날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는 T+2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사면 수요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통화는 당연히 미국 달러로 사야 됩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환전할 때 수수료는 어떤가? 환전 수수료라는 게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증권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하기만 하면 환전 수수료를 엄청 낮춰주는 거를 항상 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하는 서비스예요. 마치 외제차 같은 거죠. 항상 할인해요. 할인율만 달라질 뿐. 그래서 그 차값을 그대로 믿지 않죠, 우리가. 할인되고 나면 달라질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거기를 떠나시면 돼요. 진짜. 너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억지로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증거금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때는 원화 매수 서비스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렸었는데 이제는 통합증거금 서비스가 좀 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해외 주식들을 사고 팔려고 할 때 이 환이 너무 피곤하고 결제일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 피로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가 한국 주식을 사야겠어. 나 이거 사고 싶어.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주식을 팔아요. 그러면 현금이 되는데 한 3, 4일 이미 걸려요. 현금이 돼요. 그 후에 이거 주문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주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단타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그게 되게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증거금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는 미국 주식을 팔고 나서 예수금이 생기잖아요. 그 예수금이 환전을 하기 전에 결제가 되어서 들어오기도 전에 그걸로 원화 예수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다른 걸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원화 거를 팔아도 엔화, 일본 주식 이런 것도 바로 살 수 있게 여러 국가의 것을 바로 살 수 있게 결국 언젠가 들어올 돈들이니까 그거를 묶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증권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거의 다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모르던 내용 나온 게 많이 있나요? 고미스쿨 때 배웠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다시 생각났어요. 그죠. 왜냐면 배우고 나서 안 사니까. 근데 제가 사지 말랬어요. 많이 올랐지만 그 후로도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2021년도에 고미스쿨을 1기, 2기를 그때 썼는데 그때는 미국 주식을 많이 샀었단 말이에요.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그런 날이 있었나 싶죠?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 한참 지나서 2022년도에 제가 3기를 열었잖아요. 그때는 환율이 이미 비쌌어요. 1,300원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거의 빼버리다시피 했죠. 그나마 우리가 살려면 해지된 거 연금계좌에서 우리나라 거 ETF 사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계속 대응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완전히 빗나간 전망을 한 것도 맞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신기하고 환율이 이렇게 오래 높이 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금리가 이렇게 더 높아지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비싼 걸 사는 것 자체는 말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도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바뀐 내용들도 많이 알아두고 AI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고 AI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생긴다면 미국 주식은 비싸더라도 지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나 이런 걸로만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두고 하락하면 사면 되는 게 주식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꼭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꼭 사야 되는 주식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연금계좌에서 해지된 걸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자가 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스닥의 뜻을 내셔널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시큐리티스 시큐리티스 딜러 딜러 오토메이티드 오토메이티드 왜 잘 들리는데? 뭔지 확실히 알겠는데 단수 복수 다 알겠는데 사투리다. 내가 정말 딜러 딜러 박보미 TV